마음쉼터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산 하나 없다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혼 다음 날 강남 빌딩 주인으로 나타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단정한 옷을 입고 준비해간 선물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보다 먼저 제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눈에 띄게 오래 위아래로 말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오간 대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제 인사는 끝나기도 전에 집은 뭐 하시냐라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직업을 말씀드리자 아, 그렇구나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고 그 뒤로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형제는 있니? 부모님 연세는? 노후 준비는 되어 계시고? 마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면접이라기보다는 재산 목록을 확인당하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마주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공기가 미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엔 다들 집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그 말에 친정 부모님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평가가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큰 도움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시댁 사람들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되면 가족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차별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늘 부엌에만 있었습니다. 일손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할 때 저는 설거지통 앞에서 손이 불어가고 있었습니다. 얘는 집안일을 잘 배워서 왔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며 웃었지만 그 말 속엔 칭찬이 아닌 구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차별은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에게는 안부 전화를 하면서 저에게는 꼭 필요한 말만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와라, 김치 좀 가져가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해도 젊은 사람이 뭐가 아프냐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저를 감싸는 척했습니다. 원래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너한테 악에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좀 참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이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찔렀습니다. 참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의견을 내면 너는 아직 잘 몰라서 그래라는 말이 돌아왔고 조언을 하면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 생각을 하나 보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 그 웃음 뒤에 숨은 경계와 무시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열심히 살면 달라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 자신을 달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에게 저는 끝까지 재산 하나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예의를 지켜도 그 프레임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던진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그 모든 걸 명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너 같은 애는 나가도 큰일 안 나. 그 말은 화를 내며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숨어있는 무시는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깊게 사람을 갉아먹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부터 저는 이미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반찬을 하나 더 얹어주면서 제 앞에 놓인 그릇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라는 말은 제가 만든 반찬을 향해 던져졌지만 정작 제게 직접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고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말을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엔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걸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화내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건 사람을 아주 천천히 무너뜨렸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그 차이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들 때 저는 늘 부엌에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지.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역할을 고정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였고 그 며느리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른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면 아이고 거기까지 안 와도 되라는 말이 나왔고 제가 거실에 나가면 설거지는 다 했니?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설 자리는 다시 정해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나만 너무 투명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면 제가 느끼는 이 불편함은 제가 예민해서 생긴 문제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의견을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불편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제 이름 대신 저쪽이라는 호칭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제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굳이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의도적인 무시가 아니라 이미 습관이 된 태도였습니다. 친정에 다녀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자주 가니? 그 말 속엔 내가 기대고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던 날에도 젊은 사람이 그 정도로 아프면 안 되지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걱정은 없었고 불편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괜히 일 키우지 말자라고 했고 시댁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를 지키는 말은 그의 입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작아졌습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숨기고 표정을 관리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며느리로서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아내도 가족도 아닌 그저 참고 버티는 존재일 뿐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된 대화 속에서 그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무시와 차별을 단번에 정리해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도 정말 별일 아닌 하루로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다툼도 없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 인생을 바꾸는 말이 항상 큰 싸움 끝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점심 무렵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얼굴 좀 보자는 말이었고 저는 늘 그래왔듯 아무 의심 없이 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인사를 했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올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꺼내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맞벌이도 하고 집안에 도움도 되는데 말이야.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이전에도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는 솔직히 뭐가 있니?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는 다들 살아. 근데 재산도 없고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굳이 데리고 살아야 하니?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아무도 그 말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아내입니다. 그 어떤 말이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욕보다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그동안 버텨온 모든 시간들이 그 침묵 하나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다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나쁜 애라는 건 아닌데 우리 집이랑은 안 맞는 거지.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선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 같은 애는 나가도 된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붙잡지도 않았고 남편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말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제 머릿속에는 그 말만 계속 울렸습니다. 너 같은 애는 나가도 된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선택지로서의 이혼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계속 버틴다고 달라질 게 없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또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하던 말들, 투명해졌던 식탁, 항상 마지막이었던 제자리.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아온 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걸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헛된 기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혼하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은 이미 저를 내보낼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는 저를 붙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남편만큼은 망설일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갖자거나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 정도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놀랄 만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날까지 저를 향해 너 같은 애는 나가도 된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음 날에는 이미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시어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마트에서 반찬을 주문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낫겠더라. 서로를 위해서라는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제 감정도 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저는 통보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들이 조금은 미안해하지 않을까? 혹시 남편이 마지막으로라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자리는 대화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결정 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날짜도 내용도 이미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갈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저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길게 끌 필요 없잖아. 서로 좋게 끝내는 게 낫지. 그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에게 좋을 게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들의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결혼 기간도 짧고 내 명의로 된 재산도 없잖아. 가져갈 건 없다고 봐야지. 그 말은 확인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가 빈손으로 나갈 거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잠시 제 감정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대신 아주 또렷한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구나. 남편은 그 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바라보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갈 때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종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눈이라도 마주쳐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이 결혼을 붙잡고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옥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몇 줄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풀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선택이었다는 걸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라는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혼자라는 감정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안 사람들과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 하나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가 이 모든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될 줄은 그때의 시댁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혼이 끝난 날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사무실을 나오는 모습도 아니었고 주저앉아 통곡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마음속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순간 직원이 형식적인 말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결혼보다 이혼이 훨씬 행정적이라는 사실이 그날 유난히 실감났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날씨는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제가 방금 끝낸 일이 현실인지 아닌지 잠시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시댁도 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위해 가장 마지막까지 미뤄두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한 가지 선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괜히 먼저 꺼냈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기며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 재산 없는 며느리, 시댁에 도움 안 되는 사람. 그 이미지가 그들에게 편했기 때문입니다. 친정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수록 평가당할 것 같았고 그 평가가 싫었습니다. 그날 이혼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그 선택을 실행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제가 오랫동안 발길을 끊고 있던 낡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외관만 보면 평범한 건물 1층 사무실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서류, 커피, 그리고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곳에 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혼이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서류들, 도장, 그리고 오래전부터 정리하지 않았던 가족 관련 문서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일부러 이 일들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댁에 이야기가 흘러들어갈까봐, 괜히 상황이 복잡해질까봐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들어갔어?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는 제가 선택을 공유해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사실을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가족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꺼냈습니다. 왜 그동안 숨겨왔는지,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왜 다시 꺼내는지까지. 부모님은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다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날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저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이 하나 잡혀 있었습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됐지만 굳이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공간. 그리고 그날만큼은 제가 그 자리에 설 이유가 분명한 장소였습니다.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혼 당일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제가 어떤 삶을 다시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표정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장소였습니다. 이혼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거리는 붐볐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강남은 유난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제 인생을 흔들던 일이 이 도시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길가에 서서 약속된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전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전 남편. 셋이 나란히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건물에만 가 있었습니다. 입지, 층수, 외관, 주변 상권까지 그들이 늘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입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사람보다 건물을 먼저 보는구나. 제가 그들 가까이 다가가자 전 남편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하더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그 한마디에 나머지 두 사람의 시선이
천천히 제게로 옮겨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묘한 당황이 스쳤습니다. 마치 여기서 저를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제 이혼을 통보하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조금은 경계하는, 조금은 계산적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말에 그들의 시선이 다시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여긴 강남에서도 좋은 자리야. 괜히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은근한 자랑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제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약속 상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 도착했습니다. 지금 건물 앞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건물 앞? 그녀가 되묻는 순간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전 남편도 그제야 상황을 눈치챘는지 제 얼굴과 건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해하지 못한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약속 상대가 건물 안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기다리셨죠? 그 말이 울리는 순간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건물 입구를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대표님?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부정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들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평가하던 사람들, 재산이 없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 관련해서 볼 게 있어서요. 그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여기? 그 웃음은 너무 빨리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이혼이 끝났고 이제는 그들과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어깨를 이상하게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건물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 계산이 다시 돌아가는 눈빛, 그리고 어딘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표정까지. 하지만 그들은 아직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단순히 제가 관련된 건물이 아니라는 걸. 그날 강남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유리 외벽에 비친 제 모습은 불과 하루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여자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약속된 시간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시누이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훑고 있었고 전 시아버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긴 왜 온 거야?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예전과 같은 말투였습니다. 마치 제가 아직도 그 집 며느리인 것처럼, 마치 이혼은 제 잘못으로 끝난 일인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 위에 찍힌 법무법인 이름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시선이었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서요. 제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아왔던 말들, 숨겨왔던 선택들, 그리고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제 삶의 조각들이 말입니다. 전 시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 그는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류가 펼쳐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장에 적힌 건물 주소를 보는 순간 신우이의 입에서 짧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신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주소는 그들이 막 들어가려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위치, 그들이 투자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멎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전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고 시어머니는 서류를 빼앗듯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 분명히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혼인신고할 때, 그리고 이혼 서류에 마지막으로 적었던 바로 그 이름.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치 글자가 바뀌길 기대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장난이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도 조롱도 아닌,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웃음이었습니다. 한 채가 아닙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건물 포함해서 강남에만 20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이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계산이 깔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갈 때 재산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학력으로, 집안으로, 월급으로 사람을 재단했습니다. 우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시어머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냉기가 사라지고 억지로 부드러운 표정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 아니, 너가 그런 줄 알았으면. 그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신들이 놓친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 시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 수는 없겠나? 그 말이 그날 가장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기 때문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제 눈치를 보게 될 거라는 걸. 강남에서의 그날 이후 제 휴대폰은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번호를 차단해 두었던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울린 건 시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다신 볼 일 없을 거다라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했는데 그 번호가 화면에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몸은 괜찮니? 어제는 서로 흥분해서 말이 좀 심했다. 언제 한번 얼굴 보자. 불과 하루 만에 바뀐 말투였습니다. 며느리라 부르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는 이름을 빼고 안부부터 묻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바꾼 건 마음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다음은 신우이였습니다. 평소라면 제 메시지에 익십을 하던 사람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언니 진짜 몰랐어. 우리가 너무 오해했나 봐. 언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언니라는 호칭이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읽고도 답하지 않는 선택이 그들에게 가장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명령도 꾸중도 아닌 조심스러운 부탁의 어조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저에게 낮은 자세로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요? 제가 그렇게 묻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른으로서 우리가 너무 경솔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몇 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밥상머리에서의 비교,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흘리던 비웃음, 이혼을 통보하듯 결정하던 그날의 표정까지. 이제 와서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정리가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강남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그 건물 앞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제 모습을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왔니? 그 한마디에 제가 어떤 위치로 바뀌었는지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차는 뭐로 할래? 저는 앉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손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좀 몰라봤다. 사람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몰랐다는 말, 이제 와서 의미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인연이 있잖니. 한 집에서 살았던 정이 있는데. 정.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정으로 이혼시키진 않잖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 목소리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 뒤에 숨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없이 혼자서 말입니다. 할 말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장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전 남편은 제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무너질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말을 해야만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그의 첫마디는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땐 내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엄마 말도 그렇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말이 끝나자 저는 그를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상황이 그랬다고. 그래서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지금은 다를 수 있어. 부모님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그 순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이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표정에는 부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 말에 시누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이제는 진짜 다르게 할 수 있어. 예전 같지 않을 거야. 그 장면은 마치 오래 준비된 연극 같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정해진 대사를 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르게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없는 집 며느리였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내쫓아도 되는 존재였죠. 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말투도 태도도 다 바뀌었네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한 말이 틀리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전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아.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우린 너를 미워한 적 없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정리됐습니다. 미워하지 않았다는 말, 그게 더 잔인한 거 아세요?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미워했다면 이유라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래로 취급당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건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누이는 시선을 피했고 전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오자고 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계산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이 다급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난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은 사람을 잃기 전에 꺼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모든 말이 그 순간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할 말은 모두 끝났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도 줄었고 메시지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할 이유도 설명해야 할 관계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되냐고 말입니다. 강남 빌딩 이야기부터 꺼내며 조금만 참았으면 더 좋은 위치에서 살 수 있지 않았냐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사람답게 대우받던 관계를 놓쳤을 때 하는 감정이지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시간을 떠났을 때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처음 맞이한 아침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늘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늦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지까지. 하지만 그 설명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설명할수록 더 낮아졌고 말할수록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재산 때문도 자존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판단하는 관계 안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시댁에서는 몇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싶다,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과는 상대를 다시 얻고 싶을 때 꺼내는 말이 아니라 이를 각오를 했을 때 하는 말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도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미워하지 않게 됐다는 건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제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강남 빌딩 주인이라는 말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로 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배경일 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주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로 얻은 건 빌딩이 아니라 선택권이었습니다. 어디에 머물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어떤 말을 참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 말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로 불리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도 평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시선, 밥상에서의 침묵, 이혼 서류를 내밀던 날의 차가운 얼굴들.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분명한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나를 숨기며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끝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판단했던 관계를 떠났고 그 선택 덕분에 제 인생은 비로소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며느리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